축덕과 추걸모 씨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04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와. 안녕하십니까. K리그가 승강 플레이오프를 끝으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수원FC가 5년 만에 극적으로 1부 리그에 복귀했습니다. 현장을 취재한 이정찬 기자와 찬찬히 알아보겠고요. 또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소식, 또 손흥민 선수 소식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두 이정찬입니다. 길장자를 쓰셨어요. 네. 저희들끼리 장난으로 한 건데 상처가 좀 된 모양이에요. 아니 생각보다 머리가 긴 건 아니네. 얼굴 장면이네요. 장면. 장면. 얼굴이 긴 거지. 국무총리 네. 예전에 머리가 긴 건 아니니까. 어느 장면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 우리가. 네. 아니 지금 마스크를 저희가 이제 쓰면서 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 하다가 마스크는 안 써도 된다고 이 안에 저희가 방역을 제대로 네.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스크를 안 쓰기로 했는데 마스크 하면서 얼굴에 저 같은 경우는 안경을 써서 맞아요. 습기 차죠. 안 보여요. 말을 김선이죠. 할수록. 이정찬 기자는 말을 할수록 이게 마스크가 작아진대요. 그 마스크가 그 좁아져 와요. 점점 말을 하면 거의 할수록. 압박 축구네. 압박 어. 축구. 네. 뮤트 기능이 있어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원래 그 예전에 별명 중에 턱돌이 별명도 있었죠. 있었죠. 그러니까 턱에 잘 걸으면 돼요. 걸으면 돼요. 아 여기 걸면 된다고요? 잘 걸면 돼요. 근데 건게 풀리면 이제 풀리기 시작하면 마스크가 이제 점점 올라오는 어. 무슨 거구나. 갈고리 축소되는. 걸듯이 그렇게 말씀을. 아. 스타킹 오르락가듯이 올라가요. 아 저는 잘 못 느꼈는데. 네, 이렇게. 시끄러. 이게 모를 턱이 있나? 자, 지난주에 저희가 뭐 질문도 좀 없고 네. 뭐 댓글도 별로 없어서 사실 부탁을 좀 드렸는데 이번에 좀 많이 왔습니다. 자, 댓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스발렘 다이쿠님이 다단계로 영업당해 왔습니다. 매우 성공했네요. 감사합니다. 다단계가. 네. 웰컴. 또 다이쿤님은 앞으로 한 3분 정도 더 모셔오시면. 다단계가 경영학에서 보면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이론입니다. 그대로만 되면. 근데 이제 거기서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고 뭐 이러다 보면 편법이 들어가면 망가지는 거지. 다단계라는 이 제도 자체는 훌륭한 제도예요. 자 모두 다 같이 다이아몬드를 향해 갑시다. 보이세요? 전파. 자, 다음이요. 닉네임이 닉네임님이네요. 네. 네 이름은 이름이냐? 뭐 이거네. 닉네임님이 축덕숙덕 댓글 처음 남기는데 항상 잘 듣고 있어요. 최대한 오래오래 해주세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주 이야기도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혼자 직관러님이 이정찬 기자님이 주신 원팀 리더십 열독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번에도 몇 페이지까지 읽으셨는지도 좀 네. 써주시면. 이 시간대쯤이면은 다 읽을 법. 그러니까요. 하신데. 궁금해서 네. 몇 열독. 페이지까지 읽었는지 한번 중간 점검. 읽다 보면 또 주무실 수도 있고 또 네, 열독 그렇습니다. 중에 잤습니다. 뭐 이런 얘기 아닌가. 다음 주도 댓글 달아주세요. 네, 몇 페이지씩 나가시는지. 아트보님, 예전 제가 어릴 때는 지역 연고가 지정되기 전이라 프로축구 경기가 지방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했던 기억이 나네요. 저도 어릴 때 안양 LG 대 부천 SK 경기를 제 고향이었던 안동에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경기 전 던져주셨던 미니 사인볼도 잡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역 연고가 정착되면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지만 혹시 그때의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들어볼 수 있나요? 킵하시니까. 나중에 준비해 나중에 주시는 건가요? 뭐 근데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뭐 얘기 중간 중간에 그쵸. 따로 이제 라떼로 콕 집어서 하기는 어떤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더 예, 좋으실 예. 것 같네요. 뭐 그러니까요. 그때 어떤 보셨던 경기? 어떤 경기라든지. 이 안양 LG와 부천 SK 경기 한 경기를 찝어주신 것 같지는 않고 이 뭐 그때 시절을 좀 그리워하시는 네, 것 네. 같은데 네, 좀 더 구체하게 진도를 몇 네. 페이지인지 적어주시고. 뭐 예를 들면 뭐 안양 LG 시절에 뭐 신인왕을 탔던 정조국 선수의 뭐 어떤 경기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경기가 있다면 뭐 저희도 좀 취재도 좀 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다음 홍진우님입니다. 주영민 기자님이 주시은 아나운서 일정이 빡빡해지면서 축덕숙덕이 유탄을 맞았습니다 하실 때 깜짝 놀랐습니다. 주님 어디 가시는 줄. 라울 히메네스 두개골 골절, 마라도나 별세, 뉴캐슬 10명 이상 코로나 확진, 프리미어리그 살인 일정 이슈와 리버풀 줄부상. 지난 7일간 울산 아챔 선전 빼고는 긍정적인 축구 소식이 별로 없었네요. 뭔가 허헛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있었던 전 세계 축구 소식을 정리를 네. 해주셨네요. 헛헛한 소식들. 네, 헛헛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안 가셔서 따뜻합니다. 갑자기?
사회생활이. 갑자기. 갑자기 왜 그래? 너 어제보다 준비해온 멘트 하는 거지. 아니 준비하면 너 주님한테 그렇게 당하고 아직 정신 못 정작 차렸니? 준비하라는 후드티 같은 거는 빼먹고. 제 말이요. 안 가져왔다고 오자마자 혼나놓고 네, 제 말. 따뜻하다 정말 좀 헛헛하네요. 네. 의미가 없었네요. 너무 그게. 웃겨. 헛소리입니까? 헛헛하네요. 다음 댓글 읽을게요. 템레이님이 라떼 감독들 근황을 적어주셨어요. 코엘류 포르투갈 축협 부회장, 아드보카트 페이노르트에서 나름 선방 중, 봄프레레 나이지리아에서 나름 영웅 대접 받으며 해설도 하고 살고 계심. 베어백 안타깝게도 2019년 암투병 끝 별세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슈틸리케 중국에서도 거하게 말아드시고 야인으로 지내는 중. 라떼 AS를 아주 네. 꼼꼼하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손흥민은 제작자 손웅정옹 제외 모두가 인정하는 월클이죠. 컨버전 레이트는 압도적 세계 원탑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추가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여느 때와 같이 새벽에 챔스를 보기 위해 일어났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세계 축구계에 큰 별이 졌군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라떼 코너에서 마라도나의 발자취를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펠레의 헌사가 더 마음이 아프네요. 언젠가 천국에서 그와 함께 축구를 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영면하소서 디에고 마라도나. 이쯤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축덕다방에 주문하신 라떼 나왔습니다. 축구의 신으로 불렸던 마라도나였죠. 개인기에 있어서는 정말 그러니까 한 선수가 경기를 이렇게 맞아요. 지배할 수 있구나. 자기 뜻대로. 진짜 그 시절 마라도나는 그냥 마라도나 팀 마라도나였죠. 마라도나 진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던. 노래하고 코러스 넣고 그런 것까지 다 하는 선수였습니다. 자, 마라도나를 좀 조사를 했는데 영문도 좀 많이 읽었어요. 영문 인터넷도. 오. 눈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머리도 좀 아프고. 1960년 남아메리카 원주민 과라니족 출신 빈민가 판자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과라니족 출신이고 박해받던 민족이죠. 영화 미션 알죠? 미션? 영화 미션 임파서블 말고 90년대 80년대 나왔던 마셔는 아는데 미션은 마셔는 미션. 저는 알아요. 예. 미션이라는 영화가 이제 그 남아메리카 원주민 이 과라니족 이야기거든요. 그 선교사가 거기 가서 그 박해받는 여기까지 가면 너무 길다. 네. 이건 빼고 그 마라도나의 아버지가 과라니족 출신이었고 어머니는 이제 이탈리아계 혼혈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왜 과라니족을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제 스페인이 점령을 했잖아요, 아르헨티나를. 그래서 이제 그 스페인에서 이 남아메리카 원주민을 좀 비하를 하는 그런 문화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마라도나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래서 아마 역사상 최악의 난투극이 있었는데 잠시 후에 얘기할 건데 그게 이제 이 과라니족 요 부분과 좀 연관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마라도나는 3살 때 축구공을 처음 선물 받고 축구를 시작했습니다. 3살 때. 네, 세상에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축구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축구를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타고났어요.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고 혼자 공을 가지고 놀았는데 공을 땅에 떨어뜨리질 않았다고요. 어머. 그 어린 나이에 역시 네. 천재. 천재죠. 그냥 타고난 거죠. 우리 아들은 공 엄청 떨어뜨리는데. 줍느라 바쁘죠. 아. 네. 아버지는 장두, 애들은 자, 8살 때 동네에서 축구를 하다가 당시 그 프로팀 스카우터 그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라는 스카우트의 눈에 띄어서 유소년 클럽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워낙 개인기가 좋아서 다 공짜. 얘는 키울 만하다 해서 전액 지원. 네, 전액 지원에 투자하는군. 나중에는 이 팀에서 뭐 집도 지어주고 아파트도 사주고 막 이제 그런 엄청난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마라도나는 아주 일찌감치 기량을 인정받아서 꽤 일찍 그 돈벌이를 했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 12살 때 그 유소년 팀에 있었는데 그 1부 리그 경기 하프타임에 마라도나의 묘기 시범 시간이 있었대요. 12살 그 때 드리블링 하프타임 때. 공 안 떨어뜨리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어린 선수들 개인기 있는 선수 가끔 한 적 있었어요. 예전에 김천둥이라는 지금 뭐 나이가 꽤 네. 됐을 겁니다. 30대 것 같은데 김천둥이라는 어린 선수가 예전에 그 하프타임 때 가서 이렇게 축구하고 하면
아주 박수 쳐주고 그런 것처럼 마라도나도 이 개인기로 굉장히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유명세를 탔습니다. 자, 그럼 언제 제대로 선수를 데뷔했느냐? 1976년 16살에 1부 리그에 데뷔를 합니다. 와 16살에 네. 일부 리그 데뷔. 그래서 첫 번째 등번호가 16번입니다. 중학생 때. 아르헨티나 역사상 최연소 프로 데뷔 기록. 와, 지금은 깨졌는지 모르겠지만 16살. 한동안 깨지지 않았던. 자, 마라도나는 데뷔하자마자 넛맥이라고 알잖아요, 이정찬 기자. 그 축구 기술 중에 넛맥이라고 있습니다. 그 상대 선수 다리 사이로 공을 빼는 거. 이게 마라도나의 주특기였습니다. 그리고 마라도나는 키가 작았잖아요. 키가 작아서 굉장히 다른 선수들의 다리 사이를 잘 볼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틈이 벌어지는 틈에 다리 사이로 공을 차고 돌아 나가는 이런 기술로 그 굉장한 그 처음부터 등장하자마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마라도나는 그해 그러니까 데뷔 첫 해죠. 2골을 넣으면서 역시 최연소 득점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 해 만 7살이 되기도 전에 아르헨티나 국가대표에 뽑힙니다. 와. 물론 국가대표로 이제 20대 이전에는 별다른 활약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20세 이하 팀에서 같이 뛰었기 때문에. 그래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MVP를 받았죠. 우승을 이끌면서. 그래서 A 대표 기록은 이제 20세 이하에서는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일찌감치 뭐 중앙 무대로 진출을 했고 마라도나가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에서 5년을 뛰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록이 167경기에 115골. 와 주전으로 쭉 네. 뛴 거네 어린 나이에도. 10대 때 대부분 득점왕을 4번이나 했고요. 와. 뭐 엄청난 득점력이죠. 그 작은 키에 포지션도 스트라이커가 아니었습니다. 공격형 미드필더죠. 약간 프리롤이었죠. 그냥 뭐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나중에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나 이제 측면을 많이 봤었죠. 오른쪽 측면을 많이 봤었는데, 자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는 사실 역사는 오래되긴 했는데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클럽은 아니죠. 아르헨티나를 대표하는 클럽은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플레이트죠. 1981년 무려 400만 달러의 최고 이적료를 기록하면서 명문 보카 주니어스로 이적을 합니다. 마라도나는 굉장히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끝까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리버플레이트가 보카 주니어스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겠다고 했대요. 근데 나는 보카 주니어스가 더 좋았어. 그래서 왜요? 보카 주니어스로 갑니다. 이유는? 그냥 이유는 모르죠 제가. 예. 물론 이유가 있겠죠. 그것까지 알아보라고 하면 안 되고 무서운 선생님처럼 아까부터 계속 채점을 하시네. 자 보카 주니어스는 오래 뛰진 않았습니다. 여기는 유럽 진출의 발판이었죠. 보카 주니어스 입장에서도 아마 유럽에 비싼 돈을 주고 넘기려는 그런 아마 지렛대 역할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질렀겠죠. 자 1년 동안 여기서 40경기 28골을 기록한 뒤에 760만 달러에 2배 가까운 장사를 한 거죠. 와. 보카 주니어스 입장에서는 1년 만에 400만 달러 주고 데려왔죠. 760만 달러 주고 받고 바르셀로나로 이적을 시킵니다. 자 이때부터 이제 유튜브를 찾아보면 바르셀로나 시절부터 마라도나의 그 하이라이트 영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경기 중에 공을 안 떨어뜨려요. 공을 이제 공중으로 오는 공을 머리로 받으면 가슴으로 한번 치고 그 다음에 거의 그 트래핑 하듯이 계속 트래핑을 하면서 땅에 안 떨어뜨리고 방향을 바꿔서 나가고 이런 그림들이 굉장히 많은데 마치 공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그냥 잡고 뛰는 것 같은. 다른 선수는 그냥 뛰고 그거 뺏으려고 달려오고 마라도나는 손으로 잡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공이 발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메시보다 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최전성기 시절에 마라도나는. 메시보다.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턴이라고 사실 마르세유 턴이라는 게 이름 붙여진 게 이제 때문에. 지네딘 지단이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했죠. 그 턴을. 근데 이거를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 밥 먹듯이 합니다. 아니 밥 먹듯이가 아니라 숨 쉬듯이 해요. 그냥. 그러니까 마르세유 턴을 3번 연속하는 것까지 있어요. 그러면 안 어지럽나 봐. 네. 그 3번 연속하면서 3명을 제껴요. 그러니까 그런 나 혼자 그냥 게임하는 느낌이에요. 진짜 사기 캐릭터다. 이 최전성기 때가 아닌가. 이때가 개인기만 따지면 물론 많은 걸 이룬 건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이뤘지만 개인 기량만 따지면 아마 마라도나의 최전성기가 이 바르셀로나 시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상대 선수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태클이 거칠게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거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마라도나의 드리블을 보면 허들하는 것 같아요. 아, 무슨 점프 이게 네, 뻑뻑 허들을 해. 뛰듯이. 허들하듯이 아. 그 점프를 껑충껑충 뛰면서 나갑니다. 그 라이벌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베르나베우에서 박수를 받은 첫 번째 바르셀로나 선수가 마라도나였다고 해요. 왜 이렇게 다른 선수들한테 박수를? 엄청난 개인기에 인정하는 거죠. 너는 인정. 그래서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에서 박수를 받은 선수가 마라도나가 처음이고 그 다음이 호나우디뉴, 그 다음이 이니에스타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잘했던 거죠. 이거는 뭐 적을 떠나서 너는 진짜 인정. 축구로서 최고다. 인정, 유인정. 최고다. 자, 도저히 앞에서는 마라도나를 막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선수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던 거죠. 뒤를 노리자. 뒤에서 막아야지. 이거 막는 게 뒤에서 까야 되는 거죠. 경기에 못 뛰게 만드는 게. 그래서 태클 바르셀로나 말고. 때 영상을 보면 무자비합니다. 태클이. 뛰어넘는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안 않습니까? 보이는 거는 못 막죠. 뒤에서 들어오는 건 못. 그래서 엄청난 백 태클이 들어오는데 결국 사단이 벌어집니다. 1980, 1800이래 내가. 아이고 19세기 이야기를. 자, 1983년 아틀레틱 빌바오에 안도니 고이코체아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살인적인 태클을 가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라도나 그 그림들 많이 유튜브에 있는데 뒤에서 아예 발목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발목이 부러져요. 아우. 발목이 부러져서 아니 근데 어떻게 태클을 하면 발목이 부러져요? 공중에 떠서 내려가요. 찍듯이. 태클이 이제 그 잔디를 딱 격투기인데요. 쓸면서 가야 되는데 공중에 떠가지고 타겟으로 이제 낙하를 쏘는 거죠. 그 사람이. 선수 생활 거의 미사일인데. 생명 근데 거의. 이 시절에는 뭐 차범근 선수도 많이 그 거친 태클을 힘들어했지만 물론 차범근 선수도 척추가 부러지기도 했었죠. 이 외국 선수 당시 유럽엔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퇴장을 시키는 게 좀 굉장히 인색했어요. 그 레드 카드 나오는 게 뭐 그랬기 어느 때문에 정도야 레드 카드야, 어머. 뭐 자꾸 물어보셔 선생님. 선상님. 자, 그래서 6개월을 공백기를 갖게 됩니다. 수술하고 재활을 하는데 이때 마라도나가 약물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어허이. 열받았겠죠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그걸 그렇게 외로웠겠죠. 푸나? 그럼 쓰나? 죄송합니다 선생님. 계속 혼나네 오늘. 교장 선생님이세요 거의. 거의 여기 무슨 이렇게 후가한 말씀을 자꾸. 사랑님에 하나 들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한 손에. 아니 너무 원한 방향이 이 좋지 브랜드도 못하네. 눈을 부릅뜨고 있어 지금. 코카인의 맛을 들이게 되죠. 아이고. 이게 나중에 이제 자신의 선수 인생의 그 치명타를 날리게 되는데, 자 어찌 됐든 마라도나가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강컵 결승에서 바로 그 팀 아틀레틱 빌바오를 만나게 되죠. 복수. 마라도나는 또 다시 엄청난 태클을 당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도저히 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마라도나는 사실 이때부터 태권 축구를 경험한 거예요. 한국 한때 대구 태권 축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얌전했습니다. 이 경기 보면. 다음 장. 다음 장. 자, 여기 이제 빌바오 홈 경기였거든요. 빌바오 팬들이 마라도나를 향해 인종차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과라니족 출신이라는 것 때문이죠. 물론 이제 마라도나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핸디캡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여러 가지가 겹칩니다. 거친 경기, 마라도나 경기는 안 풀리죠. 결국 바르셀로나는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러자 빌바오 선수들이 마라도나를 자극하기 시작하죠. 약 올립니다. 나빠. 이때 마라도나 오른손 훅이 날아갑니다. 누구한테 얼굴로. 했어요? 팬 관중. 아니요, 선수한테. 선수한테? 선수한테. 위키피디아 표현에 따르면 이때 마라도나가 그 상황을 위키피디아에 나온 영문 버전으로 제가 봤는데 일단 스냅샷을 날렸대요. 일단 처음에. 그 다음에 니킥, 엘보우, 그 다음에 헤드버트 다 나옵니다. 격투기 용어가 다 나와요. 네. 거기 최악의 난투극이었죠.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그때 옷이 다 찢어져요. 그때 영상도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선수들이 막 뒤엉켜갖고 완전 난투극이 벌어지고 관중까지 뛰어와서 막 난리가 납니다. 무려 60명이 다쳤습니다. 와. 이게 이제 최악의 난투극이었죠. 이게 근데 구강컵 결승이었잖아요. 구강님이 오셨습니다. 이 경기에. 구강님 이름을 구강님이 그걸 지켜보시는 보신- 앞에서 구강님이 더 재밌게 지켜보시는 보셨으면 앞에서
선생님이 지켜봐도 이렇게 막 긴장되는데 네. 주방님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고 또 관중이 10만 관중 와. 그리고 전국에 중계되는 경기. 와. 아, 여기서 마라도나는 격투 선수가 된 거죠. 엄청나네. 그래서 결국은 도저히 스페인에 더 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적을 하게 되고 떠난 팀이 이탈리아의 나폴리. 마라도나의 전성기가 한 시대가 그야말로 거기서 다 일어났죠. 어쨌든 마라도나는 떠나게 되는데 그래도 바르셀로나에서 2시즌을 뛰면서 58경기 38골. 잘 안 그렇게 거친 그 반칙을 당하면서도 골을 참 와. 별골이야. 자, 이정료 $10,000,000 와. 찍었습니다. 이때 드디어 다시 한번 최고 기록을 750만 달러에서 $10,000,000 점점 뭐 정점을 찍었죠. 자, 축구의 변방으로 모시봤던 곳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 남부 도시 그렇죠. 나폴리. 그러니까 이탈리아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탈리아 원더독이죠. 북부 쪽이 거의 잘 사는 장악을 하죠. 네. 뭐 밀란도 그렇고 저 유벤투스 뭐 이런 팀들이 다 북부 쪽이잖아요. 남부 팀들은 그냥 관광객이나 받으면서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하는 그런 지금도 휴양지 정도. 마피아가 아직도 영향력을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축구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그러니까 남부 지역은. 아, 마피아가. 그렇군요. 네, 깨알 같은 정보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탈리아 나폴리 이 약체로 분리됐던 이탈리아 나폴리를 세리에 A 2번 우승을 이끕니다. 한 번에 준우승 그리고 계속 상위권에 있었어요. 마라도나 한 명 때문에 그 전에는 우승을 못했던. 한 번도 못했죠. 마라도나 팀이 첫 우승이에요 마라도나. 진짜. 아니 지금 그 이후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갑자기 AI가 AI 작동. 나폴리 우승 경험, 우승 횟수. 자 그리고 이탈리아 컵과 UEFA 컵, 어, 슈퍼컵까지 컵이랑 컵. 우승컵을 다 넣어. 마라도나 덕분에 긁어모으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마라도나가 별세했을 때 가장 슬퍼한 곳이 가장은 아니겠지만 정말 계속 너무나 슬퍼했던 곳이 거의 뭐 나폴리잖아요. 나폴리. 자국의 축구 스타가 죽었을 때만큼 슬퍼. 그렇죠. 나폴리 구장 이름도 마라도나로 하겠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르헨티노스 주니어스라는 첫 번째 팀, 그 팀 홈구장이 디에고 마라도나입니다. 아 그럼 마라도나 경기장도 아니고 그냥 마라도나. 디에고 마라도나 마라도나. 스타디움이에요. 아, 스타디움. 아무튼 마라도나 경기장이 또 하나 생기는 거죠. 나폴리에. 경기장을 남겼네. 자, 마라도나는 그 나폴리에 있는 그 사이에 역사적인 1986년 월드컵 우승, 그다음에 1990년 월드컵 준우승, 이렇게 월드컵에서도 큰 족적을 남기게 되죠. 아, 특히 1986년은 우리나라와 같은 조. 네. 첫 경기였죠 우리가. 예. 마라도나를 일단 골은 막았습니다. 근데 이제 도움 3개, 골 3개가 전부 마라도나가 도운 골이었죠. 아. 마라도나는 그 이 대회에서 5골에 5개의 도움. 자, 10골을 기여했잖아요. 와. 이때 아르헨티나가 넣은 골이 14골이에요, 이 대회에서. 근데 그중에 10골이 10골을 마라도나가 만들어낸 거죠. 뭐 클럽 팀도 그런데 진짜 그 아르헨티나 나라도 거의 마라도나의 그렇죠. 팀이었네. 네, 마라도나와 아이들이었어요. 10명의 아이들이었죠. 특히 뭐 잉글랜드전 같은 경우는 마라도나밖에 원맨쇼죠. 없잖아요. 네. 그 진짜 말도 안 되는 골. 네. 신의 손 다 골. 제끼고 넣은 거. 다 제끼고 넣은 네. 골. 6명 제끼고 넣었죠 그때. 그 제끼고 넣으면 그 손흥민 선수가 70m 질주골이 있지만 그건 처음부터 끝까지 전력 질주잖아요 거의. 네. 스피드로 압도. 마라도는 가다가 끊었다가 더 힘들 것 같아. 모이면 제끼고 뭐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그게 이제 20세기 최고의 골로 꼽혔던 골이죠. 세기의 최고의.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어떤 선수였는지. 근데 그런 장면이 그 프로팀 특히 바르셀로나나 나폴리에서 마라도나의 골 안 들어간 장면도 그렇게 막 3명 4명 제끼고 들어가서 날리는 기회를 혼자서 만들어내는 장면이 정말 흔했습니다. 그것도 밥 먹듯이. 밥 먹듯이. 자, 마라도나는 이 대회에서 득점 2위, 도움 1위, 그리고 MVP를 차지합니다. 마라도나가 이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당한 반칙이 무려 53개였다고 합니다. 경기당 7.6개의 반칙을 당한 거죠. 특히 이 시절은 반칙을 자주 불던 시절도 아니었어요. 반칙 독점했네. 네. 그때는 막 백태클 반칙 막 최강. 하고 다 받았네. 자, 이렇게 절정기를 보내면서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사생활은 조금씩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축구에만 집중했어야 됐는데. 코카인이죠 또 물론.
스페인에서 코카인의 맛을 들였다면 이탈리아에서는 그야말로 그 풀타임 코카인, 코카인의 삶을 살았죠. 계속 경기하면서도. 경기하면서도 예, 하면서도 뭐 누가 옆에서 피우나? 계속해서 기사가 나오고 하는데 징계도 많이 받습니다. 뭐 징계도 받고 그러니까 기분 안 좋으면 경기 안 나가요. 훈련장에도 안 와요. 이렇게 불성실했는데도 나폴리는 마라도나를 인정했죠. 잘하니까 경기만 나가면.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법의 막은 피어나가 피해갈 수가 없었죠. 팀에서는 봐준다고 쳐도. 1992년 약물 복용으로 이탈리아 법원에서 15개월 출전 금지를 당합니다. 와 1년 넘네. 예, 뛰지 말란 얘기죠. 15개월 출전 정지는. 그래서 이런 불명예를 안고 7년간 정들었던 나폴리를 떠나죠. 이후 스페인 세비야에서 잠깐 뛰고 1년 뛰고 고향 아르헨티나의 뉴웰스 올드보이스로 이적을 합니다. 이 뉴웰스 올드보이스가 얼마 전에 그 메시의 그 추모 세리머니 봤죠? 그 그때 티셔츠 입었던 안에 유니폼이 뉴웰스 올드보이스입니다. 아. 야마하. 사실 이제 광고. 뉴웰스 올드보이스에 오래 있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 5경기밖에 뛰진 않았는데 마라도나는 그러니까 메시가 의미 있게 생각한 건 자기의 첫 번째 팀이었다. 같은 팀에 머물렀으니까. 네. 같은 등번호. 같은 유니폼을 입었었다. 음. 또 같은 등번호였죠. 10번.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 나름 꽤 의미 있는 세리머니를 한 거였고, 자 마라도나는 뉴웰스 올드보이스 시절 마지막으로 월드컵에 나가죠. 1994년 미국 월드컵입니다. 딱 2경기밖에 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약물. 도핑 테스트에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회 직전에 한 도핑 테스트에 2경기 뛰고 걸려서, 근데 또 그 2경기에서 또 한 건씩 했습니다. 골을 넣었나요? 첫 경기에서는 골을 넣고, 요즘 가끔 영상 구성이나 이런 데 보면 마라도나의 그 세레머니, 괴물 같은 세레머니 하나 있어요. 카메라 보면서 막 얼굴 막 일그러져가고 소리 확 지르는 거 카메라 보면서, 그게 월드컵의 마지막 골 그 세리머니입니다. 마라도나의. 그리고 그 다음 경기인 나이지리아전에서는 어시스트를, 카니자의 골을 어시스트하면서 승리를 이끌면서 도핑 테스트에 걸렸네. 파지리고 양성.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긍정적인 친구였어요. 짐을 싸게 되고 1년 정지를 받습니다. 또 그래서 국제대회 1년 정지를 받아서 마라도나의 국가대표 생활은 이렇게 안녕. 끝이 나게 되죠. 어시스트와 함께 약물의 어시스트를 받고 그만두게 되는 거죠. 역시 약물이라. 자, 마라도나는 징계가 끝난 뒤에 이제 보카 주니어스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아르헨티나에서 뛰었던 팀이죠. 좋아했던 팀. 왜 좋아했는지는 모르고. 자, 마라도나의 복귀 전 한국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우리나라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을. 그렇죠. 2002년 월드컵 유치전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근데 펠레가 일본을 지지를 했죠. 그러니까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앙숙이자 라이벌이죠. 네. 그러자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를 지원합니다. 친한파가 네. 돼버린. 그래서 국가를 사랑하는 마라도나는 한국을 지지하게 되죠. 약간 뭐 원수의 원수의 친구는 우리의 적이다. 막 약간 이런 그렇죠. 거죠. 자기한테 이단 접차기를 했던 나라를 지원하는, 결국 태권 축구를 시작해서 태권 축구를 사랑하게 된. 맛을 이제- 한번 네, 봤으니까. 그래서 보카 주니어스가 우리나라의 친선 경기를 하고 우리 국가대표와 친선 경기를 하러 옵니다. 그게 이제 마라도나의 복귀전이었어요. 물론 골은 넣지 못했지만 전반전을 뛴 걸로 기억을 하는데, 코너킥 전담해서 차고 뭐 이렇게 네. 되게 잘 차고 뭐 네, 이랬던 아주 기억이 개인기는 납니다. 훌륭했습니다. 제가 마라도나의 개인기 중에 또 하나를 설명드릴 게 그 라보나킥이라고 알죠. 아, 그렇죠. 다리 꽈서 뒤로 해서. 그걸 밥 먹듯이 했습니다. 밥을 자주 먹네요. 밥을 굉장히 그죠? 배식 가니까 이렇게 몇 살쪘나? 끼를 하시는 거예요? 몇 끼를? 그러니까 새끼로 안 되겠어. 한 경기 하면 3끼는 기본입니다. 그 3끼는 그 마르세유 턴과 라보나킥. 자꾸 선수도 제끼고. 그러니까 그것도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왼발잡이잖아요. 마라도나가 왼발이 전속력으로 기억이 달리다가 그 길지 않은 다리를 싹 꽈서 오른발로 딱 디딤돌을 놓고 꽈서 이렇게 날리는 게, 그걸로 어시스트하는 장면이 유튜브로만 2-3개 있습니다. 와. 뭐 시대를 약간 앞서가는 것 같네요. 이런 스킬 같은 걸 굉장합니다. 보니까. 이건. 길지 놀랍습니다. 않은 다리. 자, 보카 주니어스에서 어쨌든 한국에서 복귀전을 치르고 2년을 더 뛴 다음에 1997년에 은퇴를 하게 되죠. 프로 통산 588경기 312골, A매치 통산 91경기 34골.
은퇴 이후에도 마라도나는 뉴스메이커였죠. 어휴. 이래저래 뭐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또 약물, 감독 또 생활도 했고 알코올 중독. 음. 올해 살이 잘 찌는 체질이래요. 몸무게가 130kg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피해 130? 165cm에 130kg. 위 절제술을 받기도 했었고 이제 수술때 많이 올랐죠. 그리고 사망설도 꽤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뭐 돌아가시기 전에 네, 수술 수술을 여러 가지 받았죠. 많이 받았던 음. 걸로. 그리고 사실 그 남아공 월드컵 이전에 몇 년 전에 이제 알코올 그 치료센터에 꽤 오래 있었거든요. 치료센터에서 이제 약물 끊고 알코올 끊고 굉장히 좀 건강해진 모습으로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네, 뭐 그때 현장에서 이정찬 음. 기자도 취재를 했었는데 어땠나요 그때는?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좀. 귀엽죠. 예, 예. 그 그야말로 앙팡 테러블.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저는 여러 팀들을 취재해봤지만 제일 취재하기 어려웠던 나라 팀 대표팀 중에 하나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기본적으로 좀 거만해요. 그러니까 이 똑같은 남미라고 해서 똑같은 분위기가 아니라 브라질은 그래도 좀 개방적이고 이렇게 좀 뭐 문화적으로도 인종이 좀 섞여 있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긴 한데 아르헨티나는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자부심이 있고 그 어떻게 보면은 아시아 국가 기자들이 와가지고 하는 거에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좀 그런 부분에서도 그 멀리서 보고 뭐 이렇게 한국 기자 왔냐 그러면 뭐 소문도 흔들어주고 그러니까 되게 좀 미워할 수 없는 캐릭터예요. 그리고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문화 차이일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좀 없진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는 싸웠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 전쟁 그 쳐들어오는 음. 나라와 계속 싸웠습니다. 그래서 음. 무기력하게 꽤 오랫동안 싸웠죠. 또 포틀랜드 전쟁도 있었고 영국과.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 이렇게 저항하는 음. 그 민족성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우리는 사실 운동선수한테도 굉장히 높은 도덕적 잣대를 사실 요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우리로 보면은 조금 실망할 만한 어떻게 보면은 행동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지지를 받는다라는 느낌을 당시에 굉장히 많이 받았었고요. 사실 마라도나가 대표팀 감독으로서도 그렇게 썩 메시라는 굉장히 당시에 이제 유망주를 데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어마어마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안 줄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분위기가 굉장히 지지를 받는 느낌이었고 존재 자체가 그냥 네. 그리고 우리 와의 경기에서는 그때 요하네스버그에서 경기가 있는데 굉장히 추웠어요. 그때 날씨가 추웠죠. 네, 엄청 추웠고 심지어 저도 현장에서 봤는데. 네, 얼음 그러니까 그 경기장 밖에는 얼음이 얼 정도로 와, 추웠어요. 진짜 춥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춥고. 정말 그 벤치의 열기라는 거는 느껴질 정도로 오. 그러니까 벤치에서 쉼없이 진짜 신경전을 펼쳤고 그리고 옆에 있는 허정무 감독한테도 엄청 이제 신경전과 그 옆에 있는 대기심한테 그런 제스처를 통해서 경기를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그러니까 그 마라도나를 좀 그래도 좀 이해하고 싶은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넷플릭스에 있는 그 시날로아의 마라도나라는 그 다큐 시리즈가 있습니다. 시날로아. 스페인어인가요? 멕시코 이제에서 선수 그 감독 생활을 할 때의 이야기인데 조금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의 그런 선택들과 삶들을 그래서 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뭐 온갖 기행들은 많이 하는데 조금 귀엽게 느껴지고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생각이 듭니다. 스냅샷 엘보 이거 귀여워요? 사고 뭉치 니킥 같은 이런 거? 느낌이네요. 네. 헤드버트 아니 무서운데. 그런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에요.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그렇죠. 선수죠. 축구의 신이라고 충분히 불릴만 했고 좀 안타까운 것은 좀 더 그 전성기를 오래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거친 문화, 거친 축구 문화에 또 계속되는 부상을 당하면서 어렵게 선수 생활을 했고 또 그에 따른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약물이 또 어우러지면서 그런 부분들은 안타깝죠. 건드리지 딱 말아요. 그런 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막 조직력 강조하면서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선수였어. 팀을 위대하게 만들 줄 아는 진짜. 선수였죠. 아니, 근데 이 정도 급의 선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펠레를 축구 황제라고 하지만 저는 당시에 마라도나. 펠레급의 선수가 한 4-5명 됐어요. 여러 명 있었어요. 마라도나는 없다. 마라도나는 딱히 그러니까 마라도나 때문에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있었지만 그렇게 막 팀을
그러니까 혼자서 뭔가 할 수 그렇죠. 있는 선수는 없었죠. 아니 그리고 그 언더독들을 우승시킨 거는 굉장히 높게 볼 그렇죠. 만한 것 같아요. 나폴리 같은 네. 팀을 이탈리아에서 그렇게 많이 우승을 시켰다? 그건 대단한 거죠. 그 이번에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그런 뭐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화제가 됐던 사진이 이제 그 나폴리 입단했을 때 막 기자들 막 깔려 있고 마라도나 그 가운데서 나폴리를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겠다 그 멘트 하나가 이 선수가 얼마나 대단했던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라도나가 바르셀로나에서 나폴리에 도착하는 날 엄청난 인파가 몰렸대요 공항에. 그 외신 기사 보니까 엄청난 열광을 했는데 마라도나가 떠날 때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너무나 쓸쓸하게 떠났다. 그런 헛헛했겠다. 그니까 헛헛했겠네 진짜. 자 라떼는 여기까지 헛헛했겠다.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에 질문이 이제 급구 상태에 왔다 했더니 우리 그래서 원팀 리더십 책보유자님이 등판하셨어. 보내달라고 했잖아요. 아이, 바로 그냥 콕 아주 집어서. 장문의 질문을 근데 해주셨습니다. 약간 뵙고 싶어져요 점점. 기다렸니? 아 근데 약간 메일 보내신 것도 타이밍이 듣고 이때다 싶어서 보낸 맞아. 느낌이었어요. 정말 날짜가. 감사합니다. 아마 다단계로 데려오신 분도 이분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손님 필요하니? 네 질문 필요합니다. 오늘 질문이 좀 많이 왔는데요. 소화되는 거 정도 하고 다음에 또 하성룡 기자가 다음 주 나오니까 또 미루고 네. 이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주시죠. 이정찬의 원팀 리더십 책 보유자입니다. 국내 축구 기사를 보면 BBC 같은 정론지 성격의 신뢰도 높은 언론을 인용한 경우도 있지만 더선이나 돈발롱처럼 황색 언론지를 인용한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최근엔 아무래도 축구 팬들의 수준도 높아져서 어느 해외 언론을 인용한 기사인지 확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출처가 BBC네. 진짜 저 선수 진짜 이적하나 봐. 또는 에이 뭐야 더선이네. 이런 식으로요. BBC나 더선, 돈발롱은 축구 팬들 사이에서도 그 언론의 성격에 대해서 이미 유명한데요. 이 언론들 말고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등 주요 국가별로 신뢰도 높은 언론은 어떤 언론이 있는지, 반면에 어떤 언론은 신뢰도를 보장하기 힘드니 그냥 가십거리로만 즐기는 게 좋은지 한번 알려주세요. 일감 제대로 주셨네. 네. 분류도 해야 하고 그 일단은 어디 한번 들어봅시다. 네. 뭐 분류해야 하고 전공 기준 분야여서 이건 정말로 전공 분야여서 조금은 얘기할 수 있는데 일단은 영국은 언론이 아직은 신문 위주로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이 아직은 살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딱 서열이 나누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서열이라는 게 높고 낮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장 이제 지식인들이 많이 찾는 신문들, 뭐 타임즈나 가디언 같은 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위에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은 영국은 여전히 기차나 지하철 같은 데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기차 이동하면서 특히 신문을 많이들 보는데, 내가 타임즈를 본다, 내가 가디언을 본다라는 건 나의 정체성입니다. 어. 나 약간 지식인이다. 부심이 있는 거네요.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이런 성향을 갖고 있고 이런 신문을 본다. 내가 메일을 본다. 그러니까 그보다는 대중지. 데일리 메일. 예, 네. 메일은 대중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블로이드 판형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대중지로서, 그러니까 저 이제 스포츠 저널리즘 영국에서 공부할 때는 메일을 중간으로 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무난하고 사람들이 제일 그냥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게 막 오보도 별로 없으면서 재밌어요. 네. 데일리 메일이 참 기사를 그러니까 재밌는 포인트를 잘 잘 잡아서 잡죠. 그래서 보면은 그 뭐 올해의 스포츠 기사나 스포츠 컬럼니스트 상 같은 거를 많이 받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종도 굉장히 무모하게 하더라고요. 네. 별거 아닌데 특종 익스클루시브 딱 달아가지고 그런 거 많이 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얘가 무슨 귓속말을 속삭였대더라 뭐 이런 것까지 그런 거 특종으로. 제일 잘해요. 그래. 뭐 예를 들면 해리 레드냅이 그러니까 좀 어떻게 알았지? 서로 이렇게 취재하는 영역이 다른데, 타임즈나 예를 들면 가디언 같은 경우에는 축구에서 어떤 특종들을 하느냐, 2022 카타르 월드컵이 유치되는 그 배경에 뭔가 문제 비리가 있었다. 이런 거 탐사 보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을 짓는데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다. 독일의 외국인들의. 슈피겔이 그런 거 잘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탐사. 그런 것들은 이제 이런 그 매체들은 막 일요일판 같은 데서 1면부터 막 8면까지 막 깔아버립니다. 시의성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메일은 어떤 거를 그러면 특종을 하냐? 국가대표팀에서 어떤 선수를 뽑는데 거기에 뭔가 비리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좀 더 대중이 호기심을 가질 만한, 혹은 해리 레드냅 감독이 조만간 자서전을 내는데 그
자서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맞아요. 특종들을 많이 그러니까 합니다. 스토리 라인을 나름 독특하게 잘 네. 구성을 해. 그래서 제목만 봐도 좀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아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이나 그 기차 같은 데서 사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보는 거는 이제 레드탑 페이퍼라고 해서 신문의 제호가 빨간색인 선, 미러, 데일리 스타. 일단은 그 일면부터 다릅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사고 싶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그 여기는 뭐 이제 뭐 그래서 UFO와 관련된 일면 기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아우 사고 싶어. 아우 사고 싶어. 맞추고 싶어. 그리고 뭐 누가 누구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더선 같은 데가 이제 많이 하는 특종은 호날두와 성관계를 가졌던 여성을 섭외해서 그로부터 그 뒷얘기들을 듣는 맞아. 이런 것들 카더라네. 특종들을 와,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전에 이제 한번 그 화제가 돼서 그 신문은 이제 폐간이 되기도 했는데 선수들이나 이제 이런 주요 인사들의 휴대폰을 도청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굉장히 재밌는 또 그 뉴스 스토리들. 맞아. 그 긱스가 뭐 네, 했는데 네, 네. 루니가 뭐 네. 루니 와이프가 뭐 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런 거. 그런 근데 그러면은 그 법적으로 좀 문제가 될 텐데. 문제가 되죠. 그래서 폐간도 되고 가끔가다 아. 폐간도 되고 그럽니다. 목숨 걸고 하는구나. 네,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야. 그래서 가장 많은 신문 발행 부수와 판매 부수를 자랑하는 건 써니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영국에서. 역시 자극적인 걸. 써는 보면 일단 딱 일면인지 모르겠는데 인터넷판 들어가 보면 그 수영복 사진들 아, 너무 그거는 많아. 수영복 사진. 공식입니다. 그 레드탑 페이퍼의 공식인데 일면에는 못 깔고요. 어. 그래서 3페이지 거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세 페이지에 걸쳐서 아니요. 딱 그 신문을 펴면 1면, 2면, 3면. 3면에는 늘 그 상위 톱리스의 여성 사진을 게재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데일리 메일도 아까 얘기했는데 그 인터넷판 들어가 보면 광고가 너무 많아요. 많죠. 그래서 기사를 보려고 꼭 광고가 가려요 그게. X는 클로즈헤드. 그래서 초기 작업이 좀 번거롭습니다. 아. 많이. 오늘 그래서- 하루 보지 않기 꼭 눌러야겠네요. 근데 그렇지만 그러니까 더선 같은 데가 그러니까 그 정보력이 나쁘지 않은 게 그러니까 검증을 조금 덜 한다는 것뿐이고요. 정보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쓰려고 하다 보고 그리고 대중들이 진짜 좀 대중들의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부분에 이제 취재를 하는 부분 돈도 많이 써요. 그래서 취재원들한테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스페인 돈발론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선과 딱 스페인의 선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스페인의 BBC 같은 BBC나 데일리 메일 같은 그러니까 스페인은 조금 저는 위상이- 그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BBC는 좀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것 그렇죠. 같고요. 예. BBC는 따로 떼놔야 돼요. 네. 그거는 그냥 천상계. 그야말로 오피셜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기사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스페인에서 이제 좀 유명하게 알고 있는 매체들 마르카. 뭐 아스나 마르카 네. 매일 정도 마르카 얼마 전에 그 우리 김영렬 기자가 마르카 기사 보고 썼다가 엄청난 오보를 했죠. 호날두가 호날두, 자기 네. 호텔을 뭐 코로나19 병상으로 네. 제공한다고 개조한다고 개조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마르카의 오보로 네. 아이고야. 누가 야, 항의할 수도 이런. 없고. 딱 그냥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뢰도가 아주 떨어지는 매체는 아니고 그 매일 정도의 이게 대중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 영국처럼 이렇게 딱 나눠지진 않는구나. 네, 네. 어디는 그러니까 더선 이런 데 쓰면 잘 우리가 안 믿잖아요. 재밌게 보면 어, 됩니다. 어. 이탈리아나 프랑스 쪽은 잘 프랑스는 아무래도 제일 그래도 레키프? 우리 레키프를 제일 많이들 하죠. 그리고 프랑스 풋볼이라는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레키프도 언론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늘 사람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또 아넬카와 관련한 큰 잘못을 했던 게 레키프입니다. 그러니까 아넬카가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아공 월드컵 때 감독한테 항명을 하고 맞아요. 근데 이 자리에서 아주 험한 욕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일면 제목으로 뽑아가지고 아넬카를 낙인을 집어서 사실상 거의 프랑스에서 추방시키다시피 한 매체인데 그게 나중에 대법원까지 갑니다. 실제로 그 발언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대법원에서 증명이 됩니다. 아이고. 근데 레키프는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대법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 문제네. 아. 거기도 언론이 문제네. 여기도 지금 언론이 문제인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그러니까 BBC만한 공신력을 갖고 있는 매체는 전 세계에서 찾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유례나 비슷. 가짜 뉴스에 대한 처벌은 안 받는 건 여기저기 마찬가지네요. 그러니까 그 대법원 판례가 저는 되게 재밌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분명히 있었고 이 매체에서 소스들을 확인을 했을 때 그렇죠.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의 명예훼손이 성립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의도성이 좀 있어야 네.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의도가 정말 그 공익을 위한 의도였다. 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명예훼손이 성립이 안 되긴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아네카는 조금 억울했겠지만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언론 쪽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이정찬 기자는 우리나라가 지금 인터넷 언론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어우, 외국 많죠. 유럽 쪽은 어때요? 그러니까 저도 인터넷만을 그래가지고 활용한 언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많아지고 그래서 있어요? 지금 안 그래도 그것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요즘 토트넘 기사 인용을 우리 언론들이 어디서 많이 하냐 보면은 스포츠웹 뭐 이런데 많이 하는데요. 동네 아니에요, 그건? 그러니까 스포츠웹 토트넘 전용 약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조금 인용하기가 저는 좀 망설여지는 매체입니다. 뭐 맞아요. 평점을 높게 줬다고 하지만 이걸 갖고 그러니까 과연 인터넷 여기서 평점을 높게 그러니까 줘봤자. 인터넷 언론이 사실 이제 언론 환경에 물론 이제 뭐 좋은 보도도 하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안 좋은 역할이라기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제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바로. 무리하게 쓰게 되고 네. 아까 이종찬 기자 얘기했듯이 이제 스포츠 뭐 그런 그 잘 알려지지 않은 매체에서 뭐 하나 쫄깃한 게 있으면 검증되지 않은 것도 갖다가 그냥 받아서 번역해서 기사로 내보내고 복붙은 기본이고 맞아. 이런 게 이제 우린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럽도 외국도 이런가 좀 저는 궁금하긴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블리처 리포트 이거는 조금 이렇게 그거는 좀 신뢰도가 좀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블리처 리포트도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블리처 리포트, 뭐 스포츠웹 이런 거는 조금 좀 가려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뭐 이제 지역지들은 조금 그 중간 정도에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런던 같은 경우에 뭐 런던 이브닝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지역지들은 사실 취재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런던 지역 연구의 팀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사실은 너무나 포커스가 이 런던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은 또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좀 있지 않나, 우리가 인용을 할 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정찬 기자가 전문 분야 나오니까 네. 말문이 터졌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 빨리 막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스크를 쓰면 올라가니까요. 알겠습니다. 김신영 씨로 넘어갈까요? 네. 김신영 씨가요. 안녕하세요. K리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코로나19 시대의 방역은 당연한 사항인데 대한민국 4대 프로스포츠 중 원정팬이 직관할 수 없는 유일한 스포츠가 K리그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전부터 원정석은 나눠져 있었는데 유니폼도 못 입게 하고 직관도 불허하는 방침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도 방역이 계속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이런 불만이 많으세요. 많죠. 많으세요. 되게 많아요. 많으세요. 그리고 그러네, 또 생각해보니까. 합리적이라는 불만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연맹도 인지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중이라고는 합니다. 근데 나름의 이런 조치를 취한 합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 원정 번지지 응원 않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타 지역으로 축구 이동을 그렇죠. 막아서. 첫 번째는 네, 축구 원정 문화 때문인데요. 원정 응원을 어떻게 가냐? 단체 이동을 합니다. 단체로 버스를 가잖아요. 대절하고 단체로 모여서 단체 응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하는 지금 가능성이 중요하게 많죠. 생각하는 우리 지금 현실에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원정석을 규정을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경기장의 5% 이상을 원정석에 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뭐 지금 10%를 했든 그 10%에 또 5%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를 했을 때 홈팀에 어떤 또 의무가 있냐면 원정석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인력이 들어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고민이 필요합니다. 결국에 이제 홈팀 팬들을 자극할 수 있는 응원이라든지 뭐 유니폼을 입었을 때 그들을 보호해 줄 수가 또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도 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원정 팬들과 그 이제 홈팀은 아예 동선 자체를 분리를 하게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면은 지금 연맹의 조치가 다소 일리는 있으나 또 어떻게 좀 묘수를 좀 찾아봐야겠죠, 내년에는. 맞습니다. 지금 이제 10%까지 내려갔었잖아요, 마지막에. 뭐 지금 현재 지금 10% 농구나 배구는 10% 정도. 10%와 무관중을 겸하고 10%를 받게 되면 또
뛰어앉기 때문에 경기장 곳곳에 앉잖아요. 청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 해야 되는데. 모여 앉아 있으면 거기만 청소하면 아. 청소 인력은 줄일 수가 있는데 다 퍼트려서 앉으니까 그 일반적인 상황과 거의 비슷한 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의 범위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사실 10% 정도 받으면 오히려 안 받는 게 낫다는 얘기도 해요. 그렇더라고요. 예. 그게 더 더 그러니까 적자를 줄일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그렇대요. 경제적으로는 10% 받으면은 경제적으로는 더 손해인데, 근데 일단 10%라도 그 관중이 한 명이라도 있는 게 선수들한테도 그렇고 그렇죠. 프로스포츠를 운영하는 그 어떻게 보면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현재 많은 프로 구단 그 농구 같은 경우에 한 명이라도 받는다라고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네요. 또 일자리 창출도 있으니까 네. 일단 받아야 되겠네요. 그 얘기도 있더라고. 오늘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경호업체들이 사실상 그 프로 구단 한 구단을 위해서 사실 존재하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무관중으로 해서 하면 이 회사가 도산을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네. 진짜. 그럼 나중에 유관중으로 전환을 그래서 사실 해도 구할 수가 없대요. 볼 수가 없네. 그러니까 회사가 없어서. 스포츠가 중단돼서 없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게 그 딸린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그 관련 업체들은 그러니까 프리미어리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 그 선수 축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뭐 관리 그렇죠. 업체들 굉장히 많잖아요. 청소부부터 해가지고. 마스코트 지금 해임돼가지고. 아스널 거기 마스코트 세상에 다시 복귀했다고 하긴 얼마나 하던데. 황당해요. 왜 유타를 마스코트가 맞냐고. 마스코트까지. 외질이 준다 그랬죠? 네. 왜?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이요. 구찌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K리그 1부, 2부 리그가 끝나가는 와중에 축덕숙덕 열심히 애청 중인 청취자 구찌입니다. 질문 보내봅니다. 일요일 경기 K리그2 승격 플레이오프 수원대 경남전에서 마지막 페널티킥 상황 해설위원분들이 핸들링을 보는 거 아니냐 했는데 가슴에 닿은 상황에서 어째서 페널을 불었는지 판정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안병준 선수가 북한 국적이더군요. 북한 국적 선수가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해외 전지훈련을 못 나가는 시기에 국내 프로팀은 어디로 전지훈련을 가게 될지 궁금합니다. 제주도라는 선택지가 있긴 하다고 들었는데 모든 프로팀이 제주도로 전지훈련을 갈 수가 없으니 혹시 다른 선택지도 있을지 궁금합니다. 끝으로 주영민 기자님 목소리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주시은 아나운서님 생일 축하드려요. 2번 축하드려요. 그때 뽕 작가 목소리 좋다고 하신 분 아니죠? 아예 다른 분다. 파가 다른 약간 분이에요. 갈리네요. 감사합니다, 구찌님. 네. 역시.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뭐 수원 FC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넘어가면 될 것 볼까요? 같아요. 수원 FC. 그 전에 그것만 하나 네. 할까요? 해외 전지훈련? 이거부터 하고 갈까요? 예. 해외 전지훈련 없죠. 해외 전지훈련은 어떻게 가겠어요? 그럼요. 예, 갔다가 오면 2주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일단은 그 주요 선수들, 대표 선수들이 갔다 온 선수들이 격리 끝나는 게 이번 주거든요. 그 선수들은 근데 쉬지도 못하고 보통 대부분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이제 팀 훈련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훈련 시작한 팀이 대구가 있고요. 벌써요? 네. 휴가도 그리고 없어요? 그리고 인천이 다음 주에 훈련 시작, 그다음 포항이 또 다음 주에 훈련 시작, 와. 뭐 등등등등 이제 빨리 하네. 12월 정도부터 이제 훈련에 들어갑니다. 장소는 대구는 대구에서 하고 있고요. 인천이 서귀포, 포항은 현재는 포항. 근데 결국에 이제 다 나중에는 제주도로. 통영, 순천, 천. 서귀포, 제주, 남해, 여수, 부산 등등에서 이제 훈련을 이어가게 됩니다. 뭐 춥겠다. 코로나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겠죠. 자, 그리고 일단 뭐 페널티킥 그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풀어가죠. 이거 뭐 핸들링 아니고 뭐 핸드볼이 아니죠. 잡아서 예. 잡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러던데. 경남 해설위원 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VAR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네. 못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장에서 보고 있었는데 이제 기사를 다 마감을 했죠. 이제 그 설기현 매직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사를 다 마감을 했습니다. 네, 저도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렇죠 누구나. 최준 선수 또 그 임대생 신화를 썼다고 해가지고 기사를 쫙 다 썼어요.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심판은 파울을 불지 않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속 공을 띄우고 있던 그리고 경기력 자체가 경남이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주도를 했죠. 그래서 뭐 이제 끝났구나라고 하고 있는데 공이 계속 올라가요. 근데 저도 그때는 잘 못 봤는데 선수들이 너무 강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수원 선수들이. 그래서 뭐지? 근데 주심이 못 본 상황이었고 그 장면을. 그러다가 보기가 어려웠던 상황이기도 해요. 뒤에 이제 시그널을 받고 이제 보러 갔어요.
보러 가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은 그 공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 그 경합 상황이 아니라 그 뒤에 정선호 선수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을 경남 수비수가 잡아챕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장면을 본 거였고 발로 걸지 않았나요? 네? 발로 건가? 팔로 이렇게 뭐 이렇게 감싸는 사실상 그냥 잡아챈 겁니다. 거의. 잡아당겼다고 막 이러던데. 그 잡아당긴 장면 때문에 결국에 페널티킥이 선언이 된 거고 결국에 안병준 선수가 넣었죠. 골을 넣으면서 이제 1대1이 되면 결국에 무승부가 되면은 이제 정규리그 순위에서 앞선 팀이 올라간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제 수원이 올라가게 됐죠. 기사를 다 다시 바꿨었습니다. 제가 그거 그때 막 회사에서 메이크업 받으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메이크업 해준 언니한테 이거 봐 비기기만 해도 되는 경기가 이렇게 어렵다 막 계속 이겼어. 그러면서 아니 그때 1대 0이었 지고 자, 있었어요. 비격기만 돼도 되는 경기가 이렇게 유리한 거다? 그래서 이거 지금 경남이요 지금 승점이 몇 점 차인데 여기서 지면 수원FC 못 올라가 막 이러고 있었는데 결국은 무승부가 됐더라고요. 이때 눈이 왔어요? 눈이 왔어요. 아. 눈이 왔어요. 눈이 근데 그 경기 전반전에 눈이 왔대요. 그래서 설기현 감독 설이 불었네. 설이 오시니까 설기현 첫눈이었죠, 감독의 기운이 심지어. 그래서 그쪽으로 되는구나라고 흐르는구나. 다들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아 정말 너무 추웠고요. 정말 너무 추웠어. 너무 추웠고 거기는 뭐 사실 그 수원종합운동장이 그렇게 뭐 기자실이 추워요. 그렇게 뭐 여유로운 공간도 아니어가지고 그렇죠. 정말 맞아. 추워가지고 맞아, 어떻게 맞아. 빨리빨리 좀 기사를 좀 마감하고 좀 퇴근을 해보려 했으나 끝까지.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수원 FC 예상치 못했던 승격이죠. 올 시즌 앞두고 뭐 예산도 줄고 크게 지원은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김호곤 단장님 네, 김호건 단장님 그리고 김도균 감독이 감독. 일단은 사령탑 부임 첫 해예요. 김도균 감독 같은 경우에도 근데 승격시켜. 예, 이렇게 했는데 팀을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의 색깔을 입혔죠. 근데 물론 이제 안병준 선수하고 마사라는 아주 좋은 공격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기도 하지만 경기력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그 경기 스타일과 이런 것만 놓고 보면 저는 올 시즌 K리그 2부 리그에서는 제일 좀 매력적인 팀 아니었나. 수원 FC.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흔히 아는 우리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맞붙어 보면은 느끼는 그 일본 축구 그러니까 J리그 팀들이 잘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죠. 공을 아기자기하게. 아기자기 경기하게 풀어가면서 마무리까지 잘 좀 되는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줬던 것 같고 안병준 선수가 20골이고 마사가 뭐 10골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무리 능력에서는 굉장히 확실했던 두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김도균 감독이 그 실제로 안병준 선수가 골이 들어가는 순간에 이제 울었거든요. 네. 울고서 이제 그 안병준 선수가 사실 뭐 차러 가는 순간에 넣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안 들어가더라도 저 선수를 절대 우리가 그래서 못 올라가더라도 탓할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기 때문에 탓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셨다라는 얘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부 뭐 아주 시원하게 넣었죠. 뭐. 네, 네, 인터뷰에서 자신 있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설기현 감독도 좀 안타깝긴 해요. 그러니까 너무 잘했는데 그 굉장히 극적이었죠. 사실 그 최종전, 그러니까 지난주 최종전, 지지난주라고 봐야 되나요? 이제 지지난주 최종전을 앞둔 상황에서 6위였잖아요. 그렇죠. 가장 사실 불리했고 대전을 잡지 못하면은 오를 수도 없는 상황. 심지어 그 서울이랜드하고 전남이 비겼기 때문에 사실 또 그것도 가능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렇게 해서 올라와서 대전과의 플레이오프는 또 굉장한 또 어드밴티지를 얻습니다. 사실 뭐 거기가 PK도 놓치고 뭐 VAR로 골 취소되고 그러면서 1대1로 올라왔거든요. 근데 사실 수원과의 이 플레이오프에서는 압도했어요 경기력 자체가. 수원이 오래 쉬었죠. 너무 오래 쉬었죠. 한 그러니까 2주 이상 쉬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 플레이오프 형식이 우리 야구의 한국 시리즈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잘한 팀이 기다리고 있고 올라오고 오래 올라오고 기다렸어. 올라오는데 야구는 쉬면 쉴수록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아요. 뭐 타격감이야 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투수들이 좀 좋으니까. 근데 축구는 사실 이런 상승세를 타고 온 팀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은 사실 수원은
그 어드밴티지가 없었다면 그 비기기만 해도 올라간다라는 어드밴티지가 없었다면 만약에 연장으로 가고 그랬어도 저는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정규리그에서는 승점 차가 수원하고 경남하고 승점 차가 15점이 났기 아이고. 때문에 수원 FC 입장에서는 만약에 못 올라갔으면 어우 억울하죠. 억울- 진짜 눈물 나죠. 진짜. 그 얘기했어요. 너무 거기에 억울하겠다. 홈팬들만 있는 상황에서 너무 안방에서 억울하겠다. 분위기가 상상도 그러니까 그야말로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던 아찔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PK 차기 직전에 저희 ENG 카메라에 잘 들리는데 저도 그래서 리포트에서 잘 들어보시면 들리는데 차는 순간 아유, 제발 이런 소리들이 네, 맞아요. 곳곳에서 들려요. 음. 그게 아. 관중분이 한 분이 크게 하신 거죠? 관중이죠. 네, 음. 되게 그게 선명하게 들려서 경기 보다가 아니 무슨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는 것처럼 그래서 네. 나 오른발로 찰라 그랬는데 제발 어느 발 어느 발. 저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제발 하지 마십시오. 안병준 선수 부정탈까봐 조금 걱정했어요. 그 순간 짧게. 집중은 깜짝 놀라는 수가 틀어지니까. 있어요. 음. 어쨌든 수원 나는 수원 FC가 2부 리그 내려간 지 이렇게 오래됐나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뭐 한 1, 2년 정도 그 조덕재 감독 있을 때 그렇죠. 독자가 좀 올라.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5년. 오래됐었구나. 고생 많이 했네. 그리고 또 바로 내려갔죠. 바로 16년에 내려갔죠. 올라가서 네. 바로 내려갔어요. 찍고 그냥 바로 내려갔죠. 거기 쉽지 않아. 자, 단연 화제는 안병준 선수입니다. 야, 특히 이제 북한 대표 출신 골잡이라고 해서 이정찬 기자가 뭐 따로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일단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30살입니다. 네. 1990년생이고 조총련계 제1교포 3세입니다. 별명이 인민 홀란드. 혼란. 정대세 선수가 인민 룬이었죠. 네. 인민 홀란드로 이제 다음 차세대가 됐는데 홀란드로 하기엔 너희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인민 호날두가 인민 뭐 레반도프스키 호날두 있나? 정도. 한광성이 인민 한광성이 있는 호날두인데 이 선수도 뭐 왜냐면 그 그림 같은 무회전 프리킥을 올 시즌 초반에 넣었잖아요. 그래서 인민 호날두라는 별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속팀도 일본 제1리그에서 많이 거쳤습니다. 가와사키 프론탈레, 제프 유나이티드, 그다음에 시에겐 가나자와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 팀은 로아소 구마모토, 그다음에 수원 FC까지 대표팀 경력이 8경기인데 뭐 동아시안컵에서 우리나라하고도 한번 했었고요. 골은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 대표팀에 대한 그 욕망이라고 열망이 아직도 있다고요?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병준 선수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사실 그 선수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은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주 분이시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제 강점기에 이제 일본으로 넘어가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해방이 됐죠. 그러니까 무국적자가 됩니다. 이분들 그냥 국적이 없죠. 왜냐하면은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어졌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제일 교포분들은 국적을 선택할 수가 있죠. 일본으로 귀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조총련계를 통해서 이제 북한 국적을 택하거나 아니면 민단 통해서 이제 대한민국 국적을 택하거나 할 수가 있는데 아버님께서 이 안병준 선수의 아버님께서 북한 국적을 택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은데. 예. 예. 그때도 다 뭐 한국 쪽으로 다 남아요. 아니 그래도 조총련계도 꽤 많아요. 조총련계도 뭐 근데 왜냐하면 조총련계, 그러니까 그 북한이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어요. 초창기에. 60년대 네. 뭐 70년대 그래서 조총련계 학교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우리말과 글 교육을 굉장히 열심히 네. 그러니까 애국심을 고취하고 우리말과 글을 가리켰기 때문에 사실은 민단 그러니까 그 우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도 우리말과 글을 배우기 위해서 조총련계 학교를 가는 경우도 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사실은 북한 뭐 정권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뭐 그런 애국심 이런 거보다는 조선인으로서 그냥 제대로 교육을 받은 싶었던 거예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우리말과 글을 쓰는 나라로서 그냥 그 조선을 생각을 한 거고, 그러니까 보통 이 친구들은 그래서 북한이라는 말에 그렇게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죠. 이제 우리가 북한이라고 하면은 그 실제로 북한 분들은 굉장히 화를 내시거든요. 조선 뭐 예, 북조선이라고 해야 되니까. 예, 지구상에 북한이란 나라는 나라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를 남조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은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상은 굉장히 그 일본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더 가깝긴 해요. 우리 말과 우리 글을 갖고 있고 우리 뿌리를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조총련계 선수들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이
북한 축구협회에서 이제 좀 발탁을 해가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잘하는 선수들을. 정대서 선수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정대서 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이 그 조총련계 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대한 사실은 그 애국심도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남아공 월드컵 때 보면은 처음에 그 북한의 애국가가 나오는 장면에서 굉장히 막 울잖아요. 근데 안병준 선수는 그거보다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이념적으로는 정치적 색깔은 없는 없네. 선수. 말도 잘하던데요? 네. 저는 제일 처음에 북한 선수인지 잘 몰랐어요. 이부 리그 경기를 잘 안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경기 끝나고 인터뷰하는데 말씨를 듣고 뭐지 약간 일본 사람 같으면서도 뭔가 북한을 대세 필이 좀 나죠. 네, 약간 추성훈 선수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저 격투기에. 굉장히 그러니까 뭐 일본에서 이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들 같은 것도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일본에 있는 한국 제일교포 한국인들 사실 그래서 그 안병주 선수한테 지금 이렇게 잘하는데 대표팀 다시 뽑히고 싶지 않냐? 근데 뽑히면 기쁠 것 같다. 그러니까 북한 대표팀에 뽑히면 기쁠 것 같다. 그러고 내년에는 우리 남북 대결이 있잖아요. 또 그래서 만약에 진짜 뽑혀서 다시 그 남북 대결을 하게 된다면 어떨 것 같냐라고 얘기했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많은 우리 제일교포 동포들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가 막 북한 대표라고 하니까 되게 안 좋은 편견과 시선, 뭐 되게 김일성을 뭐 찬양하냐, 뭐 이런 그런 뭐 편견을 많이 받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한국에서 살면서도 조금 좀 다르게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고, 내가 수원에 있으니까 수원의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고, 수원 팬들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선수고요. 잘해서 북한 대표팀에 간다는 거는 개인적인 또 어떻게 보면은 영광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A 매치를 뛰고 싶은 건 누구나 네.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이제 수원 FC와 계약이 끝나죠. 네, 끝나요.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남을 같은데. 수 있을까요? 저는 쉽지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김홍원 들어요. 감독이 잡는다고 잡을 수 있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치적인 또 영향도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정치적인 영향? 시장의 입김이 또 작용할 수도 있죠. 시장이 이 선수 잡아라 하면은 뭐 잡을 수도 있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일단은 몇몇 일부 리그 팀들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K리그, 일부 리그. 그렇겠죠. 네. 이 정도 급의 선수면 그러니까 말콩 아니에요. 한마디로 따지면. 그렇죠. 이부 리그 득점왕이니 득점 왕이 또 부판에 또 득점 완 나왔다. 완. 부판. 득점 왔나 득점 왔. 야 우리 바보 되고 있어. 혀가 약간 마비. 야 리포팅하는 기자들이 바보 되면 어떡해 지금. 안병준 주시은만 선수의 네. 틀리면 된다 바로. 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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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병준 선수의 어. 의견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슬쩍 뭐 꺼낸 건 없었나요? 뭐 어디 가고 어느 팀 싶다든지. 네네네. 아직은 얘기하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단은 그거 일본 얘기 안 하죠. 네, 일본 가족에 있는 일본으로 지금 다시 갔고요. 음. 그래서 좀 그 일본에서 좀 쉬다가 갈 수 돌아와서 있어요? 이제? 예. 갈 수는 있죠. 근데 올 때 이제 이제 자가격리 자가격리를 해야 해야죠. 돼요. 아, 일본 갈 수 있구나. 그렇습니다. 자 이야기 길게 나눠봤고요. 지금 시간이 저희가 많이 흘러서 네. 짧게 요점만 나머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짚어보면 일단 울산이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울산 잘 나갑니다. 특히 윤빛가람은 올 시즌 4골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4경기 4골이에요. 챔피언스리그에서. 윤빛가람. 프리킥은 이번에 장난하냐? 전성기 베컴 보는 것 같았어요. 그 각도 자체가 와 궤적이 너무 그러니까 킥 아름답더라고요. 능력은 우리나라 탑이죠. 네. 탑이라고 봐야죠. 윤빛가람이 그 선수가 제일 먼저 주목을 받은 게 우리 2007년 17세 대회잖아요. 17세 월드컵. 그렇죠. 그 대회에 안병준 선수가 우리나라에 왔었습니다. 참가차. 맞아요. 제주도에서 북한에. 했다고. 예, 예. 갑자기 그 생각 윤빛가람 선수 얘기하니까 기사에 못 쓴 거 나왔네. 하늘 풀어라. 네. 그래서 PIP 해가지고 막 넣어가지고 거기에 2007년 제주라고 넣었어. 기사에 뜬금없이 쭉 북한 얘기 나다가 제주를 보면서 뭐 이 얘기가 나오길래 이거 흐름에 좀 갑자기 튀니까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빼자 했더니 여기서 하네요. 진영아 그거 좀 비디오 먹으로 좀 살려줘. 그림이 다 있어. 그림이 안병준 선수 다 있대. 2007년에 제주 왔던 이야기. 그림이 있어. 있어. 알겠습니다. 근데 이건 약간 전후 사정을 아까 얘기했듯이 할아버지는 제주 출신이고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가 줘야 그런데 계속 북한 쪽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주가 제주에 오니까 뭐 느낌이 새롭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나중에 한 자서전에 들어갈 내용 같은데. 이모에서 쓰면 되겠다. 딱 써줘. 스토리가 좋다. 자 아무튼 뭐 울산 윤빛가람 얘기하다가 제주까지 방문을 했어요. 어, 윤빛가람 선수 제주에 있었죠. 그치.
울산은 잘 나갑니다. 어쨌든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요. 울산. 네. 지금 멤버도 괜찮고 또 국가대표 해야지요. 선수들이 계속 또 음. 들어오고 있어서 김태환 잘해야지. 선수도 복귀를 했고요. 또 울산의 약점이었던 뒷심이 부족했는데 여기서 또 그러니까요. 뒷심을 또 이렇게 발휘하면서 역전승도 많고요. 예, 후반 40분 이후에 3경기 연속 골을 넣고 이럴 때 또 앞심을 조심해야죠. 김동원 감독님. 네. 예. 맞아 이번에도 뒷심 실점을 되게 좋다고 앞심 무시하다가 또 힘들어집니다. 전반 초반에 이거. 너무 이거 어이없이 일본에 바꿔 나온 거 어이없었죠. 아니야? 1분 만에. 뺏기면서. 네. 그리고 이 찬스 말고도 그러니까 이런 실점 기회 말고도 그 되게 위험한 빌드업 상황을 많이 연출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예. 하여튼 윤빛가람이 거의 소년가장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 그리고 전북이 떨어졌습니다. 전부 아, 안녕. 위태위태했었는데 구찌님 슬퍼하시겠다. 아무래도 쉽지 않아. 손준호 선수 빠진 게 굉장히 컸을 것 같고 네, 쿠니모토도 이주영 많이 선수도 생각이 그렇고. 나더라고요. 팀 분위기가 더블한 다음에 조금 약간 됐다. 아, 이 이동국 정도면 선수가 됐다? 다시 여기 와갖고 이제 근데 한마디 만약에 해줘야 아시아 되는데. 챔피언스리그에서 울산이 우승하면 굉장히 아플 걸. 그러니까 제가 볼 때 한 16강을 가고 그때부터는 그 선수들도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것 같은데 조별리그에서는 사실 그 임하는 그런 그 전반적인 팀 분위기가 우리는 올 시즌 최선을 다했고 했다. 이룰 걸 다 했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순간 이제 프로의 세계는 냉정하니까요. 네. 그런 순간은 어쨌든 뭐 선수들이 이렇게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뭐 역부족이었죠. 네. 뭐 네. 계속해서 골을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4골이나 먹는 음. 요코하마에게 그런 결과가 됐고 그다음에 수원 삼성은 광저우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일단 한 명 퇴장당한 광저우와 비겼는데 일단 뭐 2골 차이 이상 이기면 16강에 갈 수는 있습니다. 고베와 마지막 경기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골문에 이 경기도 뭐 경기 내용은 진짜 수원이 괜찮았어요. 계속해서 지금 좋은 흐름을 아시아 챔피언스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마지막 경기까지 좀 잘해줘서 토너먼트까지 진출하면 좋겠어요. 이제 수원도 쉽지 않은 상황인 음. 거잖아요. 그다음에 서울은 이제 경기를 즐기고 있죠. 그래도 베이징한테 뭐 나름 졌습니다. 뉴스는 박진성 감독이 이제 광주와 진짜 계약 해지가 됐기 해지했다고. 때문에 뭐 서울 사령탑으로 가실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와우. 그렇겠죠. 네. 와우. 그러면 이제 좀 내년 시즌에도 아주 재밌는 서울 리그가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뭐 울산이 잘 나가고 있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손흥민 선수 얘기 잠깐 하면 첼시전에서 0대0 득점 없이 비겼는데 토트넘 그러니까 무리뉴 감독이 살짝 좋은 것 같아요. 첼시한테. 뭐 원정이기도 했으니까요. 또 아니 그리고 그 지난 3경기에서 다 졌죠. 한 경기는 무승부하고 페널티킥으로 이겼구나. 첼시. 아, 네. 2경기 리그에선 2경기를 다 졌단 말이에요. 완패를 했죠 첼시한테. 그래서 이 세 번째 경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있었을 것 같고 제가 BBC 기사 읽어보니까 무리뉴 감독을 상대로 리그에서 3연승한 팀이 한 팀도 없대요 지금까지. 그 기록을 의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리그에서 네, 지금까지 모든 리그에서 무리뉴 감독을 상대로 리그 3연승을 한 팀은 없다는 거죠. 이번에 만약에 졌으면 그 3연패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뭐 재밌는 기록이라서 제가 소개를 해드린 거고 뭐 의식했겠습니까? 사실 뭐 그런 거. 근데 그 경기 전부터 그 무리뉴 감독이 첼시를 엄청 띄워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훌륭한 팀이고. 맞아요. 립 서비스가 그 얘기 재밌었어. 어. 경기 비긴 다음에 우리는 우승 후보가 아니다. 우리는 경마에서 뛰는 조랑말이다 그랬어요. 자기 폰이라 그랬어요. 폰이. 폰이 귀엽다. 귀엽지. 무리뉴 감독 너무 그러니까 첼시전에서 비기고 되게 좋았나 봐요. 비긴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인터뷰 내용이 막 재치가 넘치고 막 보통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실망스러우면 막 선수들 뒷담화도 비겼는데. 까고 막 이런데 굉장히 재치 있고 막 재기 발랄하고 어린이 같은 느낌. 비기기만 해도 만족했구나. 그래서 일단 손흥민 선수를 너무 내렸고 기본적으로 네, 손흥민 수비 선수가 위주로. 거의 뭐 밑에서 많이 움직였죠. 역습을 하려고 했는데 알더웨이럴트가 없으니 그 역습의 그 긴 롱패스가 좀 잘 나오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이렇게 캐리 케인하고 연결을 또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 끊기네.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안 됐던 집중 견제도 물론 있었지만 전술적으로도 다 안 됐다. 케인도 슈팅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랬던 것 같은데 케인도 거의 활약이 별. 공 잡으면 넘겨주기 바빴지 사실 뭐 어떻게 만들어 보려는 이런 그런 건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무승부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하죠.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리그 선두를 그래도 다시 지금 아무튼 뭐 어쨌든 간에 지금 프리미어리그 리더라는 위치를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을 거고
지는 것과 비기는 거,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토트넘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지는 것과 비기는 거는 다르죠. 특히 그러니까 첼시라면 네. 6점짜리지. 네. 그리고 첼시도 사실 이겼을 경우에는 확 올라가는 그렇죠.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리버풀이 전날 비겨줬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좀 더 머리뉴 감독을 마음 편하게 했을 것 같고 지금 사실 그러니까 외신들도 대부분의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경기 전력이 가장 좋은 팀이 첼시예요. 압박 제일 영입도 이번에 뛰어나고 되게 많이 지금 뭐 다들 무너지잖아요. 아스날, 뭐 맨유, 맨시티 다 흔들리는데 첼시는 거의 뭐 맞아요. 누수 없이 완벽한 지루가 지금 거의 마지막에 교체 멤버로 뛰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약간 황혼을 불태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루도 진짜 예술이야, 골들이. 골 못 넣는 골잡이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슈팅만 많이 하는 골잡이. 지금 골 넣으면 굉장히 화려하고 네. 골 못 넣는 골잡이. 골 안 주워 먹는 골잡이 뭐 이런 거. 평범한 골은 싫다. 지루하지가 않네. 좋았다. 헛헛하네. 이번에라도 토트넘 분위기 이번에 계속 잘 이어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실점으로 또 끝낸 게 이번에 알도 엄청- 코비 부상 있어도 이게 조로든 선수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뭐 그 선수 약간- 칭찬을 많이 받죠. 약간 뭐 좀 불안한 모습이 조금 있었기는 다이어 선수와 뭐 수비 호흡이 안 맞는 것도 있긴 했는데 수비 쪽에서는 뭐 알더웨이럴 때 공백을 메웠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또 이제 토트넘이 화제가 된 게 8부 리그 팀하고 그렇죠. FA컵 3회전에서 붙는 거. 동네 축구와 마린이죠, 마린. 마린 더비. 마린 우리 더비. 한국 마린 손흥민과 현지 마린, 영국 마린, 영국 마린 마린의 FC. 대결. 마린 보이는 누가 될 것인가. 왜 그래 또? 오늘 오늘 왜 이렇게 꼭 한 마디씩 하네?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나 보네요. 아니 좋은 콘셉트 아니, 좋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아까 지루까지 괜찮았는데. 지루까지. 우리 진영이 진짜, 진짜. 한숨으로 끝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저 봤을 때 하는 한숨인 줄 알았어요. 좋습니다 오늘. 오늘 지루했고 마린보이가 헛헛한 누군지. 오늘 지루하고 헛헛한 방송이었네요. 방송. 자 마린보이가 누군지는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힘드네요 방송. 자 토트넘이 이제 앞으로 빡빡합니다 일정이. 금요일에 그 유로파리그 린츠를 가하는 경기가 하나 있고. 내가 놓고 이거 웃기지. 아스날. 농담이 다시 할게요. 네. 화끈해지네. 저 지루 때문에 진짜. 자 유로파리그 금요일에 린츠를 가하는 경기가 있고, 네. 프리미어리그 아스날과 또 경기가 있습니다. 런던 첼시에 팀. 이어서 아스날은 잡아야죠. 아스날이야 뭐 요즘 흔들흔들하는 팀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있지 않을까, 좀 더 잘 이용하지 않을까 공격적인 면에서. 지루한 것은 용납할 수 없으니까. 헛헛한 것도요. 알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 많이 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고맙습니다.